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엽니다. 여야가 모처럼 기한 내의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그렇게 여야 합의 처리를 못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강령에는 노동자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미뤄지고 있는 11월 한 달 동안만 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추락이 20명, 깔림이 4명, 폭발 5명, 매몰 2명 등 52명에 이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오늘 오후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법무부가 윤 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오는 금요일로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전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동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자체 곳곳이 거리 두기를 강화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경이롭다며 극찬했습니다. BTS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인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대검찰청으로 복귀 출근했군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게 오후 4시 반쯤이었고 윤 총장은 이보다 40분쯤 뒤인 오후 5시 10분쯤 대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와 달리 현관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간부들로부터 부재 중에 있었던 간단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수사 의뢰건에 대한 배당과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분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메일도 보냈는데요. 윤 총장은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형사법을 집행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업무를 마친 뒤 저녁 8시쯤 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계위원회도 남아있고 또 정치적으로 여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이 배경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떠한 행정청의 처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처분을 잠시 멈춰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고 취소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배제 조치는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인 만큼 효력 정지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원래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미뤄졌다고요? 네, 징계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윤 총장 측에서 이 징계위원회를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어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국한된 판단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는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어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에 대해서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도 또 직무 배제 조치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이 조금 넘은 오후 1시 15분쯤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율의 처분이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찰위 권고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입니다. 감찰위 권고사항을 법무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찰위에서 추 장관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데다 법원마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징계위가 예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기엔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를 복귀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따로 면담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갈등 수습 국면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후 법무부와 검찰 내부 상황,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혼란을 수습할 방편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떠오른 가운데 추 장관의 거취 문제도 논의됐으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같은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추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10여 분간 독대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윤 총장 자진 사퇴의 불가피론과 함께 추 장관 거취에 대해서도 운을 띄웠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직접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방역과 경제에 몰두해야 할 때 법무부와 검찰의 대치 국면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 총리는 문 대통령의 부담을 나누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 총리는 추 장관에게도 국정 운영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갈등 수습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을 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징계위 절차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된 이후 현 사태의 수습책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배제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게 부당하니까 집행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은 판단이 하루 미뤄지길래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국 윤 총장이 청구한 걸 받아들여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 명령을 정지해달라라는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인 건데요. 예. 사실 이게 뭐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번에 검찰,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감찰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 그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결국 이 집행 정지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가장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더더욱 법적인 요건만을 따지는 게 법원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실제 결정문 자체 재판부에서도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 직무 집행 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봤고, 예. 그래서 이제 총장직을 지금 직무 정지를 해놓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손해가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 이제 법무부 쪽 변호인이 주장을 했던 말은 뭐냐면, 이거 어차피 징계 절차가 이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직무정지 명령을 다시 또 풀어서 다시 복귀한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집행정지를 인용해준 법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머지않아 있으니까 네. 굳이 지금 정지시켜 놓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아니라면 빨리 예. 가서 징계 절차를 가서 거기서 판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라. 지금으로서는 우리 법원으로서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징계위원회를 어차피 열겠다면 그 전에 그 며칠 가지고 직무를 배제시키고 넣고 뭐 중요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오후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내일 뭐 출근을 정식으로 할 것 같았는데 바로 그냥 복귀 출근하는 것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성명서가 검사들이 계속 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는 좀 수습을 하면서 다독이려고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지금 뭐 진행 중인 상황들 중에서 특히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애둘러서 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본인이 인용 결정을 받자마자 검찰총장 그 집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했던 게 어느 정도 예.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주변의 이제 검사들에게 뭐 지금 뭐 굳건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나오는 쪽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설명해 주신 그대로 판사 입장에서는 그럼 딱 법대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딱 판단을 하고 나머지 문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정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한 거지 징계에 걸린 내용들이 뭐 별 혐의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그냥 판사가 결정문에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판사가 예. 심지어 대법원 판례
잘 그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는데 이 가처분 할 때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가처분 할 때는 원래 본안 사유는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예.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집행 정지에 필요한 요건만 따져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다 인용을 해서 그 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의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징계위원회라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뭐 직무정지 명령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라. 지금으로서는 재판부 현재 가처분을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로서는 그 이 내용만을 그러니까 임시 조치만을 옳고 그른 것만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봤더니 예.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느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설령 정지를 시켜놓더라도 아니면 복귀를 시켜놔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 직접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 며칠입니다만은 검찰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왔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만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 법무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 차장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라는 의견을 분명히 내놨고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법무차관은 또 사표를 또 냈고 결국 징계위원회는 그래서 미뤄지든 어떻게 미뤄지든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법무부 차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게 저는 가장 결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다른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원래는 주재를 해야 되는 회의이고 당연직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청구했으니까 본인은 의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명 중에서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으로서 그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 주재자가 어떻게 보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한 부분이 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이 징계위원 중에 일부가 공정성, 그러니까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징계위원회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 흠결로 남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감찰위원들이 이제 요청을 한 거니까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좀 논박이 오고 가고 뭐 갈라질 줄 알았더니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가지 조치 다 부당하다고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법무부하고 입장이 많이 갈리는데 저도 약간 감찰위원회에서 결정이 이게 지금 징계를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징계 절차에 회부한 그런 부분인데 그 회부와 징계로 해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징계 결정에 대해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준 부분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어떤 좀 결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 총장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소명 기회라고 하는 거는 이 감찰하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소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추미애 장관이 그 징계 사유로 밝힌 바 중에 하나는 감찰을 하려고 했었고 감찰 요청에 어떤 사유로 감찰을 하려고 한다는지 내용까지가 다 들어있었는데 아예 그거를 윤 총장 측에서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사유로 감찰하고 징계를 하려고 한지를 몰랐던 거지 이게 법무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별도의 감찰 사유고 징계 사유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어서 감찰위원회에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장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법무부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어차피 이제 권고사항이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무부로서는 이걸 그냥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원회 멤버들 중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좀 뚜렷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현재 총장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또 참 뭐랄까 이 감찰위원회를 떠나서 사실 이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원래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과거에 감찰을 하게 될 경우에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검사들의 비위나 이런 부분은 감찰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는 어떤 그 제도를 좀 더 만들자라고 해서 도입한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개는 검찰 쪽에 불리한 쪽의 얘기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게 감찰위원회이고 그리고 다른 제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감찰이면 일단 그 조직을 야단치기 위해서 주로 모이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검찰 쪽에 가게 되면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검찰 쪽에 오히려 유리한 얘기들 이번 결정뿐만이 아니라 꼭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하는 갑자기 궁금증도 듭니다. 자,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당연직 중에 한 사람인 법무차관을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후임이 없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의결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 현재 들어가는 위원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의 제기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응대해서 절차상 어떻게 하자가 있을 거를 배제한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면 징계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너무 단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모든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은 좀 저는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워낙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아무튼 여러 건의 징계 사유가 지금 있는데 이 감찰위원회의 결과라든가 법원의 인용 결과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아닌 건지는 좀 논의 사항을 지켜봐야겠죠. 네. 예.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558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간 회동 끝에 막판 협상에 성공한 겁니다.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8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7조 5천억 원을 늘리고 5조 3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순증한 건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입니다. 새로 짜인 예산에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이 우선 반영됐고 나머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던 재원 확보 방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뉴딜 예산 일부를 삭감한 대신 국채를 2조 원가량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미세 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안에 예산 처리를 마치게 됩니다. 여야가 최근 국정 현안마다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던 만큼 지각 처리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만큼은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며 가장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G20 국가 가운데는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28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적절히 대응했다며 백신 출시와 함께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고용도 서서히 증가해 내년엔 2.8%, 내후년엔 3.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이 논란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원래 법사위에 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 대표의 자리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사보임을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일 SNS를 통해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을, 자신은 국토위에서 부동산 정책에 매진하겠다며 사보임 희망을 밝힌 지 20여일 만인데요. 최 대표는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늦게나마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좀 늦게 합류했지만 앞으로 하여튼 맡은 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법안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이 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처리한 박 의장을 겨냥해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용인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위치 않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고 국회의장은 이 조치가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신분의 의원은 법사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현재 관련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회법 48조 7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 공정성을 언급하고는 있는데요. 그 기준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구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였던 것이 관례라면서 의장은 심판이고 원내대표가 감독인데 선수 교체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법사위에는 이미 기소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윤한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손보자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려 8건이나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된 걸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야당의 질의에 대통령은 응답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위에 참석했던 초선 의원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차가워졌는데 청와대 앞에서 닷새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위에 나서셨던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저희가 오늘 9시 10분에 또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함으로 인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건의했고요.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를 밝히라. 예. 그리고 최재성 정무수석을 해임하라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성명을 발표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무부가 여는 거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법무부는 대통령 아래에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미리 까는 것 같아서 이게 일리가 있는 건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낸 것도 예. 사실은 뭐 이 직무 배제한 것과 또 이 여러 이 절차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된 거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저희는 이 잘못된 추미애 장관의 판단, 그로 인해서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임명권자로서 대통령께서 애초에 판단을 하셔서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장관의 지리한 싸움을 종결시킬 명확한 입장을 통해서 종결시키셨어야 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이런 때에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싸움으로 해서 쓰레기 악취가 나는 싸움을 종결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을 다
해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때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총장을 직무로부터 배제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를 하고 계신데 말이죠. 국정조사하면은 사실 국회의장을 붙잡고 따지거나 여당 대표를 붙잡고 따져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국회에서 여당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진전이 있습니까? 그건 뭐 저희 원내 지도부께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27일 날 저희 국민의힘 의원 103명,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 이렇게 110명이 추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치문란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도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실을 찾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피켓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애초에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혼자의 판단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찰의 손발 묶기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또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께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면서 지금 1인 1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야당 의원들이 이 추위 속에서 청와대까지 왔으니 담당은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혹시 나왔던가요? 네, 애초에 저희가 금요일 날 질의서를 갖고 갈 때 청와대에다가 요청하기는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다였습니다. 그게 네. 안 되면 비서실장이 나오시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정무수석이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행사가 있어서 정무수석이 나오실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저녁 6시 이후에 주호영 대표가 시위 현장에 오신 이후에서야 만나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수칙상 이렇게 와서 보고는 자기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일요일 최재성 정무수석은 자신의 옛 지역구의 축구 동호회 행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축구 동호 회원들과 40여 분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다시 최재성 정무수석 면담을 요청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축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잘못했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시고 부랴부랴 1시 반에 저희 보고 면담을 할 테니 다시 오라 이렇게 네. 요청을 해서 어제 15분가량 면담을 저희 초선 의원 일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에 듣기로는 대통령께 질의서가 전달되어서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대통령께 질의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전달을 안 했다는 걸로 저희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질의서를 전달하지도 않았고 전달할 생각도 없다라고 답변하셨고요. 이게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나 원내 대표를 통해서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58명의 국회의원, 비록 초선이지만 저희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저희가 아무려면 그 질의서 내용이 터무니없는 내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저희가 질의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고 정무수석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무수석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국민의 목소리를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측근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시 대통령께 응답하시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기자회견을 예.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저희의 질의서를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다시 네, 한번 알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 끝나도 계속 그 자리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 오늘 초선들이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직무에 복귀하셨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보지만 징계위원회가 금요일까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저희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또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지 네, 알겠습니다. 의논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예, 인테리어 공사 중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도 군포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불은 꺼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지만 현장에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오늘 불이 났던 아파트인데요. 지금도 아파트 외벽에는 불로 그을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화재 조사관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모두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불을 피해 베란다로 대피한 2명은 난간에 매달려 있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인원은 3명인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옥상 직전 계단참 앞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께 대피하던 다른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외에도 소방당국은 사다리차 등을 동원해 건물 내부에서 5명을 더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현재는 주변 병원 3곳 등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인테리어 공사 중에 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날 당시 세대에서는 베란다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레탄 폼을 이용한 베란다 창틀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건축 자재로 주로 쓰이는 우레탄 폼은 가연성이 매우 높고 또 불이 붙으면 신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유독성 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망자 대부분도 작업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현장 감식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 화재 현장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4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서는 등 환자 관리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 12일, 2단계는 일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 신규 환자가 451명 발생했습니다. 벌써 엿새째 400~500명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 420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255명의 환자가 나와 수도권이 여전히 유행의 중심입니다. 다양한 가족 지인 모임과 댄스, 에어로빅 등 실내 운동 등을 통한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전국적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환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는 16%, 9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1월 신규 집단 발생 사례 가운데 20%가 증상 발생 후 확진되기까지 7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감염원 관리가 어렵고 그에 따른 추가 전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3주 전, 4주 전 사람들은 아직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 부분들까지 숫자를 다 계산하면 적어도 몇천 명 이상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국 곳곳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방역 당국은 하지만 거리두기 효과는 2주 이상 걸린다며 이번 주 후반부터는 반전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더 이상 만남은 없다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기로를 맞았습니다. 현재 더 큰 확산으로 갈지 억제될지 중대한 순간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냄새를 못 맡고 맛을 잃어버린 증상이 있을 경우 감기나 독감이 아닌 코로나19를 의심해서 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최근 음악실 등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었죠. 이번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부산 괴법동 반석교회입니다. 관련 확진자가 30명 이상 한꺼번에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지난달 22일 예배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 가운데 한 명인 부산 786번 환자가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확진자와 1박 2일 여행에서 접촉한 뒤 예배에 참석해서입니다. 소규모 교회라 밀집도가 높고 방역에도 일부 허점이 있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예배 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하였다고 하며 목사님도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설교 시에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표 환자라고 할 수 있는 부산 786번이 예배 참석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 교인 가족과 지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감염이 확산했을 거로 추정됩니다. 이분이 예배에 참석한 확진자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오늘 확인됨에 따라 지금 접촉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부산 지역 추가 확진자는 모두 213명으로 부산시가 애초 운용한 격리병상 206개보다 많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등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지금 추세가 이어지는 걸 막지 못한다면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이틀 앞두고 전국의 시험장에선 방역 준비와 소독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앉을 책상과 의자, 소독액을 뿌려 꼼꼼하게 닦습니다. 교실 밖 복도뿐 아니라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소독약을 뿌립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화장실에 오는 관계로 화장실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더 꼼꼼하게. 수능을 이틀 앞두고 시험장 방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 학교에만 자치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까지 2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소독은 기본, 책상 배치도 방역 지침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한 고사실에 놓인 책상은 20개. 수험생 사이 간격을 충분히 둘 수 있게 한 겁니다. 가림막 설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고사장은 2, 3, 4층에 있지만 화장실은 6개 층 모두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용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은 분리된 건물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고사장엔 책상을 7개만 뒀습니다. 모서리 쪽부터 앉게 수험생끼리 최대한 거리를 띄우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이 끝난 고사장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능 때까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수험생을 맞을 준비는 끝났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방역 인력들까지 한마음으로 탈 없이 수능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도심 속 관광 호텔을 매입해 개조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청년 임대주택이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공임대 방식을 통해 앞으로 2년에 걸쳐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막 입주가 시작된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원래 이 건물은 도심 속 관광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데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장기간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공실 상태로 남아있던 호텔을 개조해 만든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27에서 35만 원 수준입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5%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증금에 매물도 없어 집을 못 구하던 젊은 층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청년 창업자들에겐 안성맞춤입니다. 일단 집 구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월세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월세가 그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반 이상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LH는 정부의 전세 공급 대책에 맞춰 도심 속 공시를 매입해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비주거 시설 중에서 호텔이 장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주거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생활에 약간 편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 가운데 LH가 감당할 몫은 80%가량입니다. 부채 규모만 132조 원을 넘긴 LH가 이번 전세 대책으로 짊어질 부채가 10조 원가량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호텔과 빌라, 다세대 등을 활용한 정부의 공공임대 대책 발표에도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7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교인들의 화염병 투척 등 폭력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염 방사기와 LPG통이 발견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경찰 수사관들이 LPG통과 화염 방사기가 든 상자를 트럭 위에 싣습니다. 지난달 26일 명도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교인들의 화염병 투척 등 폭행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경찰이 교회 본관과 별관 등 5곳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입을 시도한 건 아침 7시 반쯤. 교회 측 변호인 3명이 도착한 뒤 2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교인 측이 따로 제작한 화염 방사기와 LPG통을 비롯한 위험물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모의한 징후를 입증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CCTV 자료 등은 없거나 녹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해 불법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3번째 명도 집행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7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2개월 된 아기 시신이 냉동고에서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구타당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모의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 쓰레기장 같은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냉동고에서 2달 된 아기 시신이 나온 집입니다.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각종 종이 상자며 옷가지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집 안은 아예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입니다.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냈는데 무려 5톤이나 나왔습니다. 춥구나 춥죠. 냉장고 그 분갈이는 모르겠어요. 버리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제 애기 기저귀라 이제 핑크피 내거라는 집에서 악취가 나고 아이가 밥을 굶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시청 공무원이 집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친모는 문도 안 열어주고 면담도 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살아있는 쌍둥이 2살 딸을 지인이나 친척 아이라고 둘러대기까지 했습니다. 동생이 아니고 사촌 동생 애기를 보고 있다 했어요. 아픈 애기인데 하면서 도와준다 이야기했거든. 2 아이가 방치돼 있고 더러운 양육 환경에 2살 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돼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이들을 친모에게서 분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쌍둥이 아이가 있다는 이웃의 신고가 더해져 아기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부검 결과 아기에게서 폭행 등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부검 결과가 나왔고요. 추가 사유는 저희가 이제 엄마 조사를 또 통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지고 유기하게 된 경위와
다른 자녀에게 학대한 게 더 있는지 파악해 이르면 2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미 현지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적었는데도 정상에 오르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이후 석 달 만에 언어 장벽마저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어 노래가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른 건 62년 빌보드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위에 오른 게 한국어 노래로서는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리믹스곡을 포함해 석 달 동안 3곡을 연달아 핫백 1위에 올렸는데 이는 42년 만에 최단 기록입니다. 심지어 다이너마이트는 11계단이나 역주행해서 3위까지 올랐습니다. 두 곡이 동시에 5위권 안에 든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미국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저조했음에도 무난하게 1위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라이프 고우즈 온의 발매 첫 주 라디오 방송 점수는 41만 포인트로 영호곡인 다이너마이트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핫백 순위에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외에 라디오 방송 점수가 중요한데 사실상 라디오 방송 없이 1위를 달성한 셈입니다. 발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국어 가사를 사용했다는 점 때문인지 방송의 비중이 지금은 높지 않은데 차트 1위까지 올라갔으니까 향후에 그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성공 이후 해외 팬덤을 더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 모두의 삶인 코로나19를 앨범에 담아 공감을 얻은 것도 주요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주제를 담은 곡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향한 위로가 통한 것인지 이번 앨범 수록곡 모두 핫백 순위 안에 진입하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앨범 5장을 잇따라 정상에 올려놨는데 비틀즈의 2년 5개월 이후 최단 기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와 관련해서 소식이 많았죠. 5567님. 윤 총장에게 죄가 있든 없든 추미애 장관의 업무 배제 명령이 무리수라는 거군요. 해주셨고요. 예, 2071님. 촛불이 선택한 검찰개혁이 기득권 세력에 막혀 후퇴하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7112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코로나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시끄럽게 한 데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시험이 이틀 남았는데요. 2813님.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 모두 좋은 결과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369님. 지독하고 끈질긴 코로나가 어서 끝나길 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요즘 크게 와닿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12월을 맞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관심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네,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때 힘에 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덜한 때문입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